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외신 동향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외신 동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를 보실까요? 첫 번째를 보시면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침묵한 한국이란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상당히 인권을 강조하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뭐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의 일하시면서 힘든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뭐 이런 유리 장벽이라고 하는 이런 장벽도 신경을 쓴다 하면서 그런 관련된 것들에 상당히 귀 기울이고 상당히 애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실제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디냐?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인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런 문제는 외면하면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인권을 강조하는 듯한, 상당히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자, 12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의 날이다 보니까 세계 인권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보호 그리고 또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 몇몇이 다 이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뭐 회의라든지 또 실질적인 구출, 뭐 자국민 구출을 위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무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이것과 관련된 성명을 냈죠.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실까요? 보시면은 국무부 사이트에서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역사상 미국의 이제 영부인이죠. 영부인이 인권에 대한 이런 존엄성,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하면서 1948년에 나온 이런 이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성명,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뿐만이 아니라 UN에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큰 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인권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의 역사를 빗대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항상 이런 문제에 애를 써왔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제 VOA라고 하는 Voice of America라는 그 매체, 그 다음에 RFA라고 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이 두 군데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냐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미국은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RFA와 이제 VOA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 관련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인권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언급된 게 없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마침 그 스티브 비건 그 지금 현재 국무부 부차관이죠. 부장관이죠. 부장관. 이제 우리는 차관으로 가는데 거긴 부장관으로 가죠. 그래서 데퓨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장관이 이제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서 요번에 기사가 나왔죠. 비건, 원비어, 그 다음에 메구미 비극, 마지막 방한서 북인권 거론 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침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날 한국에서 이제 스티븐 비건이 이거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국민이었던 오토 원비어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도 방한을 해가지고 이 한국의 그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한국인을 구속하거나 지금 현재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 그 다음에 그 북한에게 그 포로로 잡혀있는 지금 분들의 생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오토 원비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도 그 단체가 있죠. 6.25 납북자 그 단체랑 만나서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비건이 원비어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에도 있죠. 이 메구미 사건이 또 있습니다. 메구미 관련된 이거 사건도 지금 상당히 크고,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미국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할 때마다 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우리 일본인들을 구출해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한국의 납북자들, 그 다음에
그 6.25 전쟁의 포로로 잡힌 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음에도 이것을 신경 쓴다거나 또 돌려달라거나 이런 말을 지금 아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비건이 이번에는 자국민인 오토 원비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동맹인 일본의 메구미 사건도 지금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이제 한국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도 상당히 그 다각적인 압박을 취하는 거죠. 한국 너희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심적, 지금 또 다른 데다가 자꾸 운전자론 하는데,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스티브 비건이 대놓고 이제 오토 원비어 사건과 그 다음에 메구미 사건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이제 그 누굽니까, 독재자라는 잘못된 독재자의 한 명 때문에 그 독재자 한 명만을 위한 형태로 나아가는 국가의 방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있는 이런 인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조차도 구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지탄을 받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불과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전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자국민이고 그냥 자국민을 넘어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그 사살이 되고 총으로 맞아서 사살을 하고, 심지어 그 시신조차도 불로 다 태워가지고 훼손이 된, 진짜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의 훼손까지 시킨 게 북한의 만행이고, 이러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이 됐음에도 인권의 날에 침묵을 한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안일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의 외교부 장관은 누구냐?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되기 전에 무슨 일 했습니까? 자,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이라고 있죠. 상당히 이제 UN에서 추진하는 인권을 챙기는 인권 사무소입니다. 이 대표 사무소에서 부대표까지 역임했어요.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밑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UN UN 그 직급 체계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 바로 다음 급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고,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도 지금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회의에서도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 사례가 있죠. 자, 조선일보 뉴스에서 나왔죠. 58국 참여한 UN 북인권 결의안 한국 올해도 불참. 자, 이게 정말로 망신이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걸 지금 2년 연속 계속해서 이 인권 결의안에서 발을 빼고 있어요. 기권을 하고 참가를 하지 않아요. 자,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자, 말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고 문화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더군다나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한국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은 증언을 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UN 산하의 인권기구에서도 그 사람들을 취조하고 인터뷰를 해서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한 모든 보고서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불참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전자다 얘기를 하겠다? 이건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뭐 이런 것도 챙기지 않으면서 뭐 평화 운동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게 올해가 또 상징적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었는데 왜 한국은 이 인권 문제에서 발을 빼냐 라고 지적을 다른 외국의 관료들, 외국에서 지금 이런 인권 전문가, 인권 단체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금 16년째 계속 추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계속 여기서 불참을 하고, 이 결의안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 국가에 나는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건 그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건 낭중지추죠. 분명히 이건 뼈가 있는 말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쉬이 넘길 수 없고, 지금 최근에는 유럽연합에서도 단독적으로, 유럽연합만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이러한 지금 보고서, 그리고 그런 추진 행위들을 지금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 나서지 않을 국가들이 지금 더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이게 주객에 전도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이제 넘어가면은, 자, GTEX가 있습니다. GTEX 2020이에요. 자, 이런 게 열렸는데 국내 뉴스는 이런 내용이 없죠. 자, GTEX 2020. 자, 올해 열린 이 GTEX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GTEX라는 것은 세계 3대 이런 IT 관련 이런 통신 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박람회 또는 무슨 전자장비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CES가 있죠. CES라 해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요새는 가전이라고 하지만 이 범주가 상당히 넓어져서 자동차 이런 분야도 좀 들어가면서 이 뭐랄까요, 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한 게 세빗이 있죠. 자, 세빗이라고 해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빗. 그래서 이 CES하고 CES와 세빗, 그 다음에 GTEX가 거의 세계 3대 이 핵심 정보통신 분야 박람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박람회가 이번에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는데, 자, 이거 GTEX의 G가 걸프라고 해가지고, 걸프의 약자라고 해서 중동권에서 가장 큰 정보통신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중동권 국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난다긴다고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참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대로 참가를 했느냐? 제대로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조용한 겁니다. 자, 한국 기업은 지금 5개 내지 6개만 지금 아주 약소하게, 이것도 지금 뭐 KT와 연결된 뭐 연계 회사 또는 하청 기업 뭐 이런 기업만 뭐 지금 참가를 했을 정도로 미비한데, 이번에 일본은 일본 무역진흥기구라고 하는 제트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도 올해 상당히 대규모의 이 뭡니까,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협정까지 맺고 왔습니다. 이 무슨 협정을 맺었냐? 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 앙카부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앙카부시라고 해서, 이 앙카부시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현지어로 이제 거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미가 다리가 많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면 이런 거미줄 모양이 일종의 네트워크 망처럼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거를 앙카부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학습, 그 다음에 교육, 학계 이런 연구를 하는 이런 통신 네트워크망이 이제 앙카부시라고 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기반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르고 안정된 그 서비스망이 있어야 되는데, 5G 서비스망을 지금 이번에 중국의 화웨이에게 맡겼다. 그래서 화웨이하고 함께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양해각서를 대한민국의 KT가 같이 맺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망을 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고 원전 수주 못지 않은 정도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핵심 역점을 둔 중국은, 화웨이는 지금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렇게 정말로 알짜배기 사업은 지금 다 따내고 있다. 근데 이러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뭘 했는가? 이 3대 중요한 정보통신 박람회에서 제대로 참여도 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러는 와중에 지금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면서 미래 첨단 사업을 챙기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 5G 그 다음에 3D 프린터도 뭐 3D 프린터라고 부를 정도로 감이 떨어지고 지금 지적하는 것마다 지금 한 박자 늦는 템포로 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수소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역점 사업도 왜 안 되냐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사장 만나가지고 물어봤을 때도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인프라 구축 안 된다는 소리를 2번 3번 듣고서 언론의 지탄을 받은 이후에나 뒤늦게 좀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로는 한국판 뉴딜이다, 뭐 미래산업, 반도체 산업, 전기차 산업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알짜배기 사업을 따낼 수 있는 GTEX 2020에서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자, 지난 6일부터 10일이에요. 자, 12월 6일부터 10일. 자,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이 무렵 12월 6일부터 7일 거의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동권 바레인의 수도, 자, 중동의 맹호라고 불리는 바레인의 수도 어디입니까? 마나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마나마 대화의 장이 열렸어요. 그 장에 강경화 장관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폼페이오 장관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경화 장관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마나마 그 다이얼로그 참석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 일정을 짤 때 이거 바로 이어서 이게 뭐가 있어요? GTX 2020이 바로 옆 나라에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중동권에 있어요. 그러면은 마나마 들렸다가 GTX 들리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바로 스케줄상으로도 바로 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마나마 다이얼로그는 참가해가지고 K방역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만 지금 현재는 아주 창피한 수준이 됐는데, 그런 거는 광고하려고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면서 GTX 2020에서 중국의 화웨이는 아랍에미리트와 앙카붓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은 그런 거 챙기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귀국했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이 제트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코트라에 지금 비견되는 제트로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강력한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이 뭡니까 그들 나라의 판 뉴딜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뉴스에서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GTX가 또 한 가지 큰 회의를 같이 두 개를 엮어서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콜드라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협정이죠. 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바레인, 이런 국가들의 사이가 좋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빼고는 중동에 거의 홀로 서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강력한 국가지만 홀로 서기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미국만이 이스라엘을 챙겨주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주 대놓고 공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UAE, 이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완벽하게 개선이 돼서 지금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어콜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화해를 하고 모든 역사적 문제, 종교적 문제는 떠나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는 게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2020년 8월 13일에 체결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GTX 2020을 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최초로 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이 정보통신 박람회에 이스라엘이 참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만수르도 직접 참가를 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 온 대표단이 설명을 다 했죠. 이스라엘 측 장관, 정보통신 관련된 장관들이 오고 경제부 관련된 장관 관료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국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이번에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GTX 플러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의 정상회담급의 이러한 그 대규모 행사도 있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찬스였죠. 왜냐하면 한 군데서 이스라엘까지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원전 수주 이후에 뭐 임종석 보내가지고 그때 아랍에미리트 가서 뭐 달래주고 우리가 원전 탈원전 했지만 니네 원전은 잘 챙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거를 챙기는 모양을 했음에도 이러한 좋은 기회에 가서 챙기지도 않고 지금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죠. 원전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내팽개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했던 그게 이겁니다. UAE 이스라엘 Future Digital Economy Summit이라 해서 이 서밋 들어가죠. 정상회담급 이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실제 외신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현지 관련된 중동 매체에서 만수르 제가 왔다고 했죠. 자, 만수르 이름 써있지 않습니까? 식 만수르 투어 GTX 테크놀로지에서 쭉 여기에 참가를 했고, 아랍에미리트, UAE와 이스라엘이 같이 썸밋을 했다. 정상급 회의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알고 계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백신 뉴스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나온 게 뭐냐? 아스트라제네카 믿을 수 있나?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왜 괜찮냐면
기존의 파이자랑 모더나가 만든 거는 극초저온 보관과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방식은 극초저온 보관이 아니라 기존 백신 유통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2도에서 8도 정도만 유지해주면 괜찮게 이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유통이 되는 좋은 백신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한 지지난주죠. 제가 미국의 와이어드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성능, 효능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문을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전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뒤쯤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 나왔죠. 와이어드지를 그 중심으로 다른 매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 지적을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거기에 명백한 이런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원래 2번을 맞아야 되고, 이 맞는 것도 투여량이 실수를 통해서 이상한 투여량을 투여를 했다가 효과가 오히려 더 잘 나오는 이상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상실험 단계에서 제대로 된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을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에 맞고, 두 번째는 그 뭡니까, 러시아산 백신, 그 스푸트닉 5라고 하는 스푸트닉 백신을 맞음으로써 지금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떨어진 효능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첫 번째 투여할 때는 절반만 투여하고 두 번째 투여할 때는 그 통째로 다 백신 한 통을 통째로 맞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좋은데, 종합했을 때의 그 효능이 약 60%, 그리고 첫 번째 절반만 맞았을 때의 효과는 90%, 즉 두 번째 추가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효능이 90에서 60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효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러시아산 스푸트닉 5는 첫 번째 투여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두 번째 투여 때는 90%의 성능이 나오니까, 이걸 섞으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첫 번째 90%와 두 번째 러시아 거의 그 백신을 맞았을 때의 성능 90%를 합쳐서 90대 90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구책 중에 하나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여기에 큰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 지금 맞으면 어떤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러시아산 백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상 2상만 통과했습니다. 자, 어지간한 백신은 임상 2상은 다 통과해요. 근데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죠.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게 임상 3상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아직 통과도 하지 않은 이 두 번 이상까지만 통과한 러시아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막말로 내 몸을 마루타처럼 50대 50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다가 그냥 던져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조차도 지금 자기네가 만든 이 러시아 백신 맞고 있습니까?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교차 투여를 하자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최선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지금 다른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했냐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답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만약에 이 백신을 빠르게 투입한다고 해도 빠르면 내년 말 내지는 내후년, 오히려 2년 뒤 정도가 돼야 국내의 모든 국민들까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안일한 준비태세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한국의 이런 방역 그리고 백신 준비 태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실제로 뉴스가 나왔죠. 자, CNBC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규제큐티브 오더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파이자 백신. 자, 미국산 백신은 이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파이자 백신을 그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성능이 90% 이상이 확보가 된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문제가 없다고 지금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넘어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백신은 미국인 먼저 맞아라 라고 지금 아예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걸 빨리 구하려고 해도 사실상 미리 준비했어야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준비하면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인 다 맞고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이 미국인 다 맞고 넘겨주는 최초 물량도 일본이 먼저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것도 넘겨주고, 그리고 계속 순번이 밀리죠. 그러면 한국은 언제 파이자 이 입증이 된 백신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한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성능에 대한 문제가 앞서서 제가 와이어드지가 최초로 제기를 했고 지금 이어서 지금 영국의 가디언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모델이 이게 상당히 지금 의심스럽고 이게 완전히 지금 확보됐느냐라는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백신을 조속히 구해서 국내에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간 외신 동향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